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외환 전문역 자격시험 대비해서 2과목 외국환 거래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외국환 거래 실무 같은 경우에 2과목이죠. 외국환 거래 실무는 시험에서는 25문제를 내고 있는데 점수로는 30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 1점짜리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한 문제에 2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2점짜리는 주의 깊게 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 실무를 보면 은행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룹니다. 다만 즉 본점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루고 있고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일테면 이제 회계 부분입니다. 외국환 회계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외환 전문역이라고 하는 그 자격 시험에 걸맞게 전반전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이제 그 장별로 보면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 1장이 은행 및 본지점 외환 실무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에 일어나는 업무 또는 본점과 지점에서 나타나는 업무, 즉 이제 은행 간의 업무에서 대표적인 게 환거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레스폰트 뱅크라고 해서 이제 환거래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걸 관련해서 우리가 통신 수단인 스위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외국환 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부분은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되냐면 그 대고객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대고객 업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과 고객 간에 일어나는 업무죠. 대표적으로 송금 업무라든지 해외 송금 보내는 것, 당발 송금, 타발 송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환전 업무라든지, 즉 뭐 송금도 엄밀히 엄격히 말하면 이제 환전의 일부분 들어갑니다 합니다만은 외화수표 매매 업무라든지 여행자 수표 판매 업무라든지 외화예금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과 대고객 업무는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환전 업무 쪽에 큰 범위로 얘기하면 환전 업무 쪽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과 고객 간에 이제 환전 업무 말고도 수출입 업무라든지 무역금융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수출입 업무나 무역금융 업무는 다루진 않고 뒤쪽에 가서 뭐 외국환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위규 사례라든지 그런 데 가서 또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외환 전문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규나 규정 등을 다루면서 수출입이나 무역금융에 관한 기본적 지식은 다루진 않고 회계 쪽에나 법규 쪽도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히 은행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외국환 업무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굉장히 수월하게 느끼지만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예를 들면 수입 서류 우리 델리버리 한다거나 수입함을 선체 보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가서 가면 제가 앞뒤 부분을 다 설명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앞뒤 부분을 좀 빼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쪽 부분은 좀 시험과 너무 동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 시험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 정도를 좀 더 익스펜션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넓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환전 업무를 2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환율 관련, 외국환 관련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된 상품 등을 다루고 있죠. 사실은 이제 환율과 관련된 상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기본서에서는 이 환율과 관련된 상품 말고도 각종 펀드 등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원고를 좀 늘리기 위해서 넣었다 할 정도로 이 외환 전문역이라고 하는 큰 제목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내용들이 왕창 들어있어요. 여러분 책으로 좀 나눠볼게요. 자, 1장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교재 자, 표 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까지가 은행과 본지점 아닙니까? 자, 2장 대고객 외환 실무에 보면은 다 환전 관련된 거죠. 외화예금, 당발송금, 타발송금, 수표 매입,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판매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내용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펴 보세요. 107째 보면
특수한 외환 상품 했는데 사실은 뭐 제목은 특수한 외환 상품 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금융시장의 개혁, 금융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환율 연동형 상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환율 연동형 상품을 주로 묻고 있고, 그다음에 외화로 우리가 이제 보험하는 게 있거든요. 유학생 자녀를 둔 어떤 자녀인 경우 외화 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외화 보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기 있었던 그런 뭐랄까 이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시들하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펀드 상품에서 해외 투자는 펀드인데 해외 펀드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하여간 이렇게 왜 많이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넣었어요. 어쨌든 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시험에 내는 비중은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외국환 회계예요. 외국환 회계다 보니까 회계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또 막상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요. 여기에 보면은 회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어쨌든 외국환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어떤 규정적인 부분 등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외국환 관련 컴플라이언스 제목으로 이제 시험이 다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나눠 볼게요. 제 5장이에요. 여러분 교재 257쪽을 펴시면 돼요. 257쪽에 컴플라이언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또 무역금융에 관한 얘기, 수출 수입에 관한 얘기 조금씩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금씩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위규 사례인데, 이 6장의 위규 사례는 1과목과 겹쳐요. 1과목. 1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6장으로 이 2과목 외국환 거래 실무는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 비중을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죠. 역시 대고객, 은행과 고객 간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가장 출제가 많고, 전체적으로 25문제지 않습니까? 25문제인데 요 은행 본지점에서 한 3-4문제, 대곡에서 7, 8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죠. 환율 관련 상품에서 3-4문제, 회계에서 3-4문제, 이런 데에서도 3-4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문제를 이렇게 내요. 그런데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30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점짜리가 일부 있는 거죠. 2점짜리가 주로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요 후반부에 가서가 2점짜리가 보통 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리해 보면 2장 부분이 가장 출제 비중이 많아요. 7, 8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10문제까지도 가기도 해요. 시험에 그건 출제하고 싶은 사람의 출제 비중 마음대로니까. 그 이유는 어차피 외환 전문역이라는 하지만 보통 이제 고객과에 일어나는 외국환 업무를 가장 많이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근데 다른 요 부분은 요 뒤에 컴플라이언스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서 요 7문제는 여기서 내고 10문제를 안 낸다면 여기서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그러니까 이 5장과 6장은 사실은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이 섞여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나누기 좀 어렵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출제 비중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외환 본지점, 외환 실무.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 다루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환 은행 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환거래 계약을 해요. 자, 환거래.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환거래 계약이라 간단히 코레스뱅크라고 하는데요. 코레스에 관한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러한 얘기들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간의 외화 자금을 뭘 하겠어요? 조달도 하고, 그 조달된 거를 뭘 하겠어요? 운영하겠죠. 그래서 외화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독기관에서 은행에다가 무조건 맡겨두면 은행에서는 지나친 자금 조달이나 잘못된 어떤 자금의 운영에 따라서 은행이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안정성을 해야 할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감독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간에 있어서의 외신 관리라고 해서 스위프트라는 게 있어요. 과거 우리가 텔렉스를 이용했지만 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대부분 은행들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벨기에 본사를 둔 이 스위프트를 가입해서 이 스위프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끝으로 가서 외국환의 대사 외국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페이먼트 오더하고 실제 계좌하고 돈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등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외국환 대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끝으로 외화 계산인데 그 외화 계산은 뭐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1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입니다. 제1절 환거래 계약인데요. 거기 1절 보세요. 영어로 보면 코레스폰던트 어레인지먼트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그냥 코레스 보통 우리가 은어적으로 그냥 간단히 불러요. 코레스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은행에서 영어를 쓸 때 보면은 간단하게 쓰는 말들이 많아요. 수출하는 매입 같은 것도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다. 여기서 그냥 코레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환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거래 계약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으면 국내에 어떤 은행이 있을 거고, 그렇죠? 해외에 어떤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행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송금 업무도 있고 신용장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전시를 주고받을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있어서 상대 은행에서 제대로 그게 상대 은행에서 온 건지를 서로 암호키를 교환해서 쉽게 말해서 진정한 상대방인지를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환거래 계약은요. 굉장히 많은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러한 환거래 은행이라는 말은 됐고요. 이 환거래 은행 중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예치 환거래 은행과 무예치 환거래 은행. 예치 환거래 은행이라는 것은 데포지트리 보통 데포뱅크라고 은어적으로 써요. 데포뱅크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은행 간에 어떤 계좌를 상대방 은행에 내가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걸 우리가 당방계정이라고 하는데요. 당방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행이 상대방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건 당방계정이라고 하고 상대방 은행이 우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건 선방계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당방계정이나 선방계정 등을 예치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을 예치환거래 은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예치환거래 은행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유치하게 이렇게 냅니다. 환거래 은행은 모두 예치환거래 은행에 되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예치환거래 은행도 많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환거래 은행이라는 것을 계약을 할 때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자유의사에 맡기겠죠. 즉 환거래 은행 당사자끼리 자유의사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건이 뭐냐면 이 환거래 은행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신용도라는 게 있어요. 신용조사를 통해서 이 신용조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해야만이 상대 은행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선택적 요건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법 세탁 자금 기구라든지 미국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달러의 송금에 제한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협약에 맺어져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환거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내는 것들은요. 제가 책에서 밑줄을 쳐드릴게요. 그래서 밑줄을 쳐드리는 것은 꼭 중요하게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먼저 하지만 밑줄 친 것은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개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셋째 줄입니다.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서명감 또는 전신 암호문 등등등 수수료 등을 교환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환거래 은행이라 한다. 이런 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어 줄 띄게 보면은 은행의 신용 등급이나 자금 세탁 방지 등을 고려하는 등 사전에 엄격한 조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신용 등급은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죠. 다음 2번 환거래 은행. 자, 빨간으로 밑줄치겠습니다. 밑으로 두 번째 예치 환거래 은행. 거기 데포지트리라고 써 있는데 되게 우리가 은어적으로 데포뱅크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개설이 없는 무해치 환거래은행으로 나눈다. 다음 페이지 참고 1에 보면 당방계정이라는 말과 선방계정이라는 말 용어 쓰고 있죠. 설명됐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3번 환거래 계약의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환거래 계약의 체결에서 보면 업무 처리 순서에서 보면 FATF가 있습니다. 그게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죠. 요거에 가입되어 있느냐 여부인데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오펙 해갖고 그 미국 재무산하계 오펙에서 국제 테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금융거래 제한. 요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 송금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 예를 들면 쿠바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몇몇 나라에 대해서 달러 송금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협약에 가입돼 있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이거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1번은 신용등급 검토 결과 등급의 은행에 정한 부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한다. 그 1번이 바로 필수적 요건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2번과 3번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죠. 나와 있죠. 3번 볼게요. FATF 회원국이 아니고 오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의서를 통해서 심사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좋겠고 그 표 1-1에 있는 우리 세계적인 신용평가에서는 무디스나 S&P 500, 그 다음에 유럽계인 피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신용등급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요. 신용등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실 때 주의할 점은 신용등급은 사전적으로 그 어떤 그 은행의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의 금융위기 때 투자은행들 보세요. 파산한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다 A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산하기 시작하니까 등급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파산할 위험이 딱 닥치니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어떤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음 4번 자금 세탁의 위험 확인. 약간 자금 세탁 기구가 그래서 2번에 보면 환거래 은행과 동은행 소재국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대응에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중복 계좌라는 용어 알아두시다. 거기 보시면 그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참고 2에 보면 중복 계좌라는 말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금융기관에다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뭐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빨간 걸 붙여치겠습니다. 3번 중복 계좌를 이용한 제3금융기관이 익명을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익명 가능성 문제점. 그다음 3번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계좌인 대리지불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한 금융소유 할일이 가능한 것으로서 자금 세탁에 이용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 있죠. 환거래 계좌가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두 번째 보시면 자금 세탁 위험의 통제 절차 확인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면 환거래 계약의 체결 가 무해치 환거래은행 아까 얘기했죠. 계좌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필터링을 하고 실시하고 테스트 키나 스위프트 키를 교환하는 그러니까 이런 비밀 암호문 같은 걸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키 교환 방식을 RMA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RMA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그 스위프트 통신망을 통해서 전신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다 이 RMA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그냥 시험에서는 요 문장 그대로 내요. 그냥 RMA 방식으로 스위프트 키 교환 방식인 RMA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환 전문역 시험은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서술적으로 나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없어요. 되게 이제 틀리게 되는 문장은 반대말이 있거나 숫자가 있거나 좀 틀리게 낼 수 있는 그 문장 지문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있으니까 이럴 때 아까 이런 것들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4번 예치 환거래 계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환거래 계약 요청은행의 위험 수준을 검토한다. 아까 얘기했죠. 신용등급이나 이런 걸 검토하는 거. 2번 간소화 대상인 경우에는 뭐 질의서를 요청할 수가 있고 됐고요. 쭉 내려셔서 4번 보면 환거래 계약에 포함 내용으로서 거기 니은 보세요. 중복 계좌의 경우 환거래 요청의 하위, 환거래 요청의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을 조사할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복 이용하게 되면 자금 세탁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지나시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외화 자금의 관리. 외화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외화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외화 자금의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외화 자금의 원칙. 외화 자금에 있어서 관리 원칙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수익성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어때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안정성을 추구해서 너무 운영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지죠. 은행이 유동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유동성 있는 자산에만 너무 갖고 있다 보면 단기 자산에 너무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유치하지만 이걸 뭐 보완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보완관계라는 쓰지 않아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자금의 운용할 때는 그렇죠. 위로 한 셋째 줄입니다. 자금의 목적을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면 유동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유동 부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면 부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유동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유동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동성 수준에 따라서 정기적인 측정 분석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 시에도 안정적 영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2번 외화 자금의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셋째 줄입니다. 외화 자금은 빨강으로 붙이죠.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돼야 된다. 안정성의 원칙이 뭐냐? 동그라미 해두세요. 빨간 걸로요. 은행이 모든 외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요? 안정성의 원칙. 이걸 문제내요. 이렇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안정성의 원칙. 그래서 자금 예치 시에도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금 운영이라는 거죠. 내가 어딘가 예치한다는 거, 운영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다? 안정성의 원칙이다. 유동성의 원칙은 뭡니까? 유동성의 원칙은 고객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어야 되죠. 외화예금 같으면 돈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외화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적정성,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익성의 원칙은 너무 안정성만 추가하면 수익이 저조할 수 있죠. 그런 거죠. 적정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일단 시험에 대비할 거 지금 문장 읽은 거예요. 안정성의 원칙이 뭐냐? 유동성의 원칙이 뭐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빨강으로 밑줄치겠습니다. 유동성, 안정성과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말로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유치하지만 보완 관계다. 이렇게 말 안 써요. 상충 관계예요. 그래서 한 줄 띄고 따라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문장은 모르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수익성만 쫓아가다가서는 위험이 클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3번 외화 자금의 조달. 자, 거기는 외화 자금의 조달이 있고 12페이지는 뭡니까? 외화 자금의 운영이 있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 나왔네요. 자, 바로 이겁니다. 외화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구분하는 내용. 알겠죠? 그러면 자,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렇죠? 장기로 조달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용과 맞춰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운용이라고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운영하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외화 대출이 있거든요. 외화를 기업에게 빌려주는 건데 이렇게 장기로 외화를 대출해 주는 것은 조달도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장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익성을 높이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짧게 단기로 빌려왔다가 장기로 빌려주면서 계속 롤오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졌을 때 단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외화 자금 부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거 90년대 우리나라가 IMF 온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거든요. 기업에 외화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은 짧게 빌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쫓아갔던 거죠. 정리해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간을 이렇게 브릿지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단기로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거 있냐면 콜론이 있죠. 콜머니. 자, 이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머니, 돈이잖아요. 콜하면, 여러분 콜 택시 하면 택시가 나한테 오잖아요. 콜머니 하면 돈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뭐예요? 자금 조달이죠. 초단기로 빌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외화예금이죠. 외화예금. 은행의 입장에서 외화예금을 받는다라는 건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요. 이 외화예금 같은 경우 다 만기가 짧아요.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장기로 조달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외화 채권, 그죠? 국제채, 채권을 발행해요. 국제채를. 우리나라 은행 같으면은 일본 가서 엔화로 발행하는 사무라이 폰드 같은 것을 많이 발행해요. 이런 것들이 외국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채라는 것은 외국채가 있고 유로채가 있어요. 용어 정도는 구분해 두셔야 돼요. 외국채라는 건 뭐냐면 그 채권의 표시통화와 채권 표시통화와 그 지역이 발행 국가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거주자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어디 가서 일본 가서 미국 가서 이렇게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기업은 비거주자겠죠. 채권 표시통화가 자 엔화인데 어디서 발행한다고요? 일본에서 발행한다. 달러 표시통화인데 어디서 발행한다고요? 미국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같은 거를 외국채라 그래요. 그럼 유로채는 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즉, 자 달러로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홍콩에서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렇게 유로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발행되냐면 이 외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규제가 심하다 이거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이 수월하지 못해요. 그에 반해서 유로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유로채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는 좀 커요. 60대 40 정도 돼요. 유로채 시장이 좀 더 커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블랙머니 같은 것들이 많이 흘러가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이 차입을 하는 거죠. 차입을 통해서 여러 은행이 합쳐서 신디케이트 형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장기로 조달하는 형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것들은 뭐 단기로 운용하는 것으로서는 뭐 메이베안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 형태로서 단기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예치하는 것도 있겠죠. 외화 예치금. 예치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뭘까요? 외화 예수금이겠죠. 받는 거는 예수금이고 요건 예치금. 그 다음 외화 대출 이렇게 장기로 운영하는. 요거 구분하는 내용들을 시험에 잘 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과 조달기간을 서로 브릿지 맞춰야 되는 게 적절한 운영 기본이에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밑으로 한 10번째쯤인가요? 밑줄 쳐보겠습니다. 외화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자금과 중장기 자금을 구분해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에서는 유치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1번 단기 자금 조달 방법. 단기 자금 둘째 줄입니다. 외화예금이나 외화예금 나왔죠?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서 조달하는 콜머니. 시험에서 뭐라고 낼까요? 콜론이라고 냈죠. 콜론은 이거예요. 이쪽 콜론은 어딘가 빌려주는 거니까 콜론 이쪽이겠죠. 그렇죠? 운영이다 이거지. 콜머니가 조달이에요. 시험에서 이걸 콜론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기타 콜에서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 물론 이제 은행에서 장기 차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으로 밑줄칠게요. 단기 소요자금 재원 조달 위하여 차질이 비리하도록 미리 크레딧 라인. 이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국내 기업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돈은 필요 없더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대출 맺어두는 게 있거든요. 운영자금 목적으로 해서 당좌 대출 같은 거. 여러분들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은행 가서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 같은 거 약정 맺어주세요. 그걸 크레딧 라인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은행이 상대방 은행과 지금 당장 돈을 뺄 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뺄 수 있도록 크레딧 라인을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이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두 번째, 크레딧 라인을 활용할 때는 조달 비용과 운영 수익성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콜 부분이 있죠. 그건 지나도록 하고, 콜 부분에서는 그 음령 두 번째 보면 보통 만기가 90일 이내이다. 그래서 오버나잇, 그러니까 하루짜리죠. 그 다음에 그 TN이라고 투마로 넥스를 하는 것은 그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 T 플러스 1에 빌려줬다가 T 플러스 2일 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2번, 중장기 자금의 조달, 외화대출. 그러니까 외화대출은 운영이죠. 그러니까 외화대출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기로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둘째 줄이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 발행. 보통 이제 채권 발행합니다. 채권, 국제채를 발행하는 거. 차입금, 그러니까 은행 차입, 장기로 차입 등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 두어 줄 띄고 거기 보시면 중장기 자금 조달 시 필요 시기와 불일치 등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요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자금이 이제 주로 장기로 조달하다 보니까 금리 변동 리스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 참고 5에 보면 외화 채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줄은 국제채는 외국채와 유로채로 구분되는데 외국채는 발행 국가의 규제 하에서 되고 어쩌저쩌 돼 있는데 요거예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외국채 중에서도 비거주자가 일본에 가서 발행할 때를 사무라이 본드라고 하고요. 미국에 가서 발행할 때를 양키 본드라고 그래요. 이런 명칭들이 많아요. 뭐 중국에서 위에나로 발행하면 뭐 판다 본드, 뭐 호주에 가서 발행하면 뭐 캥거루 본드, 네덜란드 발행하면 렘브란트 본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면 아리랑 본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음에 유로채는 이게 다른 경우다라는 걸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3번, 수탁금,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이제 외화자금을 이제 특별 외화자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4번, 기타 필요할 경우 수합 등을 통해서 이런 자금 조달이 있어요. 특히 통화 수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통화 수합, CRS라고 해서. 그런데 이 CRS 부분은 통화 수합인데 여기서 설명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3과목에 가면 리스크 관리라는 과목이 있죠. 그 리스크 관리 때 이 수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화 수합도 일종의 보통 장기 자금이에요. 보통 3년, 5년 이렇게 길거든요.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4번. 외화 자금의 운용. 운용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운영하느냐라는 거죠. 그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외화자금 운영할 때는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동그라미 해두세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불이행 등은 당연히 신중히 검토하고 뭐 당연한 얘기고요. 1번 외국 통화, 뭐 외화 자산. 이거 외국 통화로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외국 통화라는 것은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외국 통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 가서 얘기하겠지만 현찰 매입률, 매도율이 환율이 제일 높거나 제일 싸요. 그래서 이 외국 통화는 무수익 자산이니까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 지점에서 불필요한 통화를 갖고 갔을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약세 통화라든지 또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는 통화, 유동성이 낮은 통화 이런 것들은 가급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다라는 말은 뭐예요? 고객이 별로 원하지 않는 통화들.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들은요 외국 통화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달러와 엔화와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에 위에나 이런 정도로 보통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물론 이제 뭐 필요한 걸 갖고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이런 거 위주로 고객도 주로 이런 걸 찾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통화나 약세가 예상될 통화를 갖고 있다가 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보유하여 빨리 뭐 본점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외국 통화는 매매 실적들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빨강으로 비춰치겠습니다. 매입 수요가 적거나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은 거죠. 외국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것들은 단기간 내에 자금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시험에 이제 유치하지만 강세가 예상되는 통화를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죠. 예. 어쨌든 뭐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면 유치한 거고 모르면 뭐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금융연수원 시험의 특징이 막 문장을 막 꼬아서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지문에서 살짝 바꾸는 정도니까
이런 내용을 잘 충실히 보시면 좋겠다. 두 줄 띄고 외국 통화를 본 지점에서 가지고 올 때 현수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본점에서 갖고 오는 걸 현수. 상대적 개념은 뭐예요? 보내는 건 현송. 에 따라 수수료가 보통 보안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유에 따른 이자 부담, 기회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통화에 따른 수익 비교한 후 적정 규모를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2번 외화 예치금. 아까 선방은행에다가 예치할 수 있다 했죠. 이건 뭐 단기로 예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셋째 줄입니다. 지급 결제를 위해서 예치금 계좌에 과도하게 유의자금을 내두거나 부족 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뭐 기업 같으면 당좌 예금에다가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넣어두질 필요 없죠. 그럼 유의자금을 너무 필요 없이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 다음 페이지 3번 외화 대출. 자, 외화 대출 장기로, 외화 대출은 만기가 길어요. 보통 10년 이내 정도로 되는데 굉장히 보통 되게 이제 기업들이 시설 자금으로 보통 빌려가죠. 해외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시설재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외화 대출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 한국은행에서 수탁금 재원을 하는 특별 외화 대출이 있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일반 외화 대출이 있죠. 주로 이제 일반 외화 대출을 많이 이용하죠,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두어 줄 띄고 시설 자금의 경우 10년 이내 중장기로 하고 있다. 다음 4번 은행 간 외화 대출금이 있고 지나도록 하고요. 5번 매입이한 수출 한엄을 매입하는 네고시에이션 하는 매입함, 수출 한엄을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한엄, 제가 지금 수출 환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환엄이라는 게 뭐냐? 빌 오브 익스체인지죠. 우리가 보통 약속금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수출 업무를 이해하면 쉬운데 그런 걸 이해하지 않을 때는 좀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요. 어쨌든 뒤에 갈게요. 그래서 이 매입이한도 단기로 자금을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줄 수출기에 발행한 수출 한엄을 은행이 매입한 형태로 지원이 된다. 뭐 만기라는 것이 일람불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에사이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AS라고 하죠. 이런 게 있고 외상 거래가 있거나 이제 억셉턴스가 일어나는 유전스 거래라고 해서 신용 공여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기한부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이런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5번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말 그대로 유동성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유동성 리스크 관리다. 그래서 둘째 줄입니다. 외화 예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어야 되죠. 또는 기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금을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빨간 걸로 유동성과 수익성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가 있죠. 왜? 유동성을 높이려다 보면 수익성 있는 자산의 운영을 못하고 단기성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라는 거죠. 다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충 관계에 있어 적정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유동성 관리 대상 빨간 걸로요. 유동성 관리 대상은 우리 국내에 있는 점포만 대상이 아니라 해외 지점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본지점, 해외 지점, 해외 현지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하고 역외 계정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외 거래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외 거래란 말은 대차대표, 재무상태표에 잡히지 않는 거래. 이런 것들도 난외 계정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포함해라. 다시 얘기해 보면 국내의 지점이나 해외에 있는 지점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다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처럼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 나타나지 않는 오프 밸런스 시트, 즉 부외 거래라 하더라도 다 포함돼야 된다. 그 시험에서는 국내 지점에서의 외화 자산과 부채만 관리 대상을 해야 된다. 틀린 말이죠. 자,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부외 거래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공부하실 때요.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은 어떻게 출제자가 낼 건지 어떻게 수정할지를 미리 대비하면 시험은 쉬워요.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유동성 관리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동성 관리 기간에서는 그리고 참고 6에 잠깐 보세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서 다른 건 뭐 차차하더라도 이 선물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3과목 가서 말씀드리는데
선도 계약이죠.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고 미래에 가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러한 일반 선물한 거래와는 달리 일반 선물한 거래는 이제 인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NDF라는 거 있어요. 난 델리버리 포워드 거래라고 해서 차액만 결제가 되는 선물한 거래인데 이러한 것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 참고 6에 보면은 대차 대조표의 난내 계정이건 그러니까 대차 대표 잡히는 계정이건 요 부외 거래를 요거 이제 난외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 회계 가서 나와요. 외화 자산, 외화 부채를 포함하고 수학 거래 중에서는 통화 선대 계약 계약분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통화 선대 단 차액 결제 선물하는 제외라고 써 있잖아요. 그 차액 결제 선물은 이거예요. 이거 제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의 난외 계정도 포함한다. 그 내용까지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유동성 리스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규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유동성 관리 비율이나 갭 등을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다. 그 유동성 비율이라는 거, 유동성 비율은 그 갚아야 될 부채에 대해서 자산이 갖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거기 외화 유동성 비율에서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해서 외화 자산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자, 3개월 이내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한 외화 자산, 이 외화 자산을 적어도 85% 이상은 유지하라. 이해되시죠? 감독 기관에서는. 그다음 만기 불일치라고 해서 총 외화 자산에서 기간별 외화 자산에서 기간별 외화 부채를 뺀 그 부분이 잔존기한 일정 이내는 몇 프로 이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잔존기한 7일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은 3% 이내, 1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은 1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정도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116페이지에 보시면 유형별 유동화 가중치, 위험 가중치 등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유동성을 얼마나 두느냐. 현금성 자산은 이제 100% 두지만 외국 통화, 예치금, 외국 콜론 이런 건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뭐 외화 대출금 중에서도 일부는 뭐 80%까지만 보는 것도 있고 국공채 같은 경우도 신용 등급이 좋은 것들은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100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외화 표시된 국채를 100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중치도 100%니까 100인 거죠. 그러나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미만이라든지 회사채 같은 경우는 A라 하더라도 100%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매매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건 다른 건 없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A 이상은 100%를 하지만 회사채는 가중치를 100%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로 계산합니다. 주식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거기 보면 주식의 상장 주식도 55%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번 중장기 외화 자금의 조달 비율도 1년 이상의 외화 대출 잔액이라면 1년 이상의 외화 자산, 외화 조달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이상의 외화 대출금에 대해서 조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10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브릿지시키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 됐고. 다음 페이지 마번. 유동성 갭. 유동성 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산. 보통 갭이라는 건 뭐예요? 뭐의 차이, 공간이란 말이잖아요. 즉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간의 갭. 요 갭을 일정 범위 내로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표 3에 가보세요. 유동성 갭에 산출해서 일주일 이내의 자산이, 자, 일주일 이내 자산이 300이에요. 일주일 이내의 부채, 갚아야 될 부채가 200이에요. 그럼 일주일 이내에서는 갭이 100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외화 부채를 갚기 위한 돈이 일주일 이내의 자산이 있으니까. 갭은 양수잖아요. 그럼 누적 갭이 100이에요. 근데 일주일 이상 1개월 갔더니 갭이 100. 그럼 누적 갭이 200인데, 자, 1개월, 3개월 갔더니 부채가 더 많아. 그럼 마이너스 300이 되고 있죠. 외화 자산, 외화 부채를 빼면. 그럼 누적 갭은 마이너스 100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갭을 관리해서 일정량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정태적, 동태적이 있는데 그건 지나셔도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3번.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인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유동성의 변화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위험이 오게 되면 샥이 오면요. 한순간에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팅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위기를 대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전체 시장의 위기 상황 신을 산정해서 산정하는 방식이다 쓰고 있고요. 6번, 유동성 위기 상황 계획이라는 말 쓰고 있죠. 대응 계획을 세립하고 소요액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절차를,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밑으로 세 번째, 금융회사는 위기 상황 계획 수립 시 위기 단계별로 상황을 설정하여 조치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받으시면 됩니다. 20페이지 보면 뭐 비상 조달 계획했는데 그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2장, 우리가 아까 환거래 계약이라든지 외화 자금의 조달 운영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절 외신관리, 즉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와 외국환 대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